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번 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끈 범죄의 뒷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사건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미애 전 총경님과 천종화 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매주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건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가분들의 뭔가 이렇게 식견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항상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용실 금고에 둔 100만 원이 사라졌다. 새벽에 침입한 범인 잡고 보니 공무원 남편. 소방공무원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소방공무원이더라고요. 이게 경북 상주죠. 예. 문경 상주 여기 이 한 미용실에 침입해서 금고에서 돈을 빼갔어요. 금고를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CCTV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신고해가지고 봤더니 남편이고 소방공무원이었다는 거죠. 네, 검거될 때까지 남편이 자기가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이게 야간 주거 침입이잖아요, 또. 그런데 어떻게 뭐 보시나요? 야간 침입 절도는 어차피 이게 친족 상도례로 해서 처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였을지 혹시 목적이 추측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사람이 혹시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 와이프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돈을 훔쳐갔을까? 바람을 폈나? 아니면 뭔가 뭐 도박이나. 근데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아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뭔가 술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도 술? 좀 생각했었거든요. 술이요? 네. 저는 술 마시고 이제 술 값이 떨어져서 아니 너무 그런가요? 남편은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금고다. 내 지갑에서 남편이 돈 빼가는데 가만 놔둬요? 말도 안 하고? 꼭 그렇게는 보지 말고 그냥. 뭘 그렇게 보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문득 든 생각이 상습범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때까지 계속 아내가 그냥 못 본 척 그냥 하다가 너무 이제 자꾸 잦아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범인이 누군지도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닐까요? 이게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편으로 나왔는데 이 남편은 아니 뭐 집에서 마누라 지갑에서 2만 원, 3만 원 가져갈 때도 많았는데 뭐 회사에서 좀 가져갈게로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을까라는 그냥 풍문입니다. 나는 근데 이건 걸릴 게 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뻔하죠. 네. CCTV가 있으니까. 거기다 소방공무원이면 이 시스템을 모르지도 않을 거고요. 소방공무원은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 물건을 꼼꼼한 밤중에 훔쳐간다고 했을 때 네. 잡힌다고 생각하면서 훔쳐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든지 꼼꼼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범죄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40대 중반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인도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로 신고한 인해서 거에 대해서요? 그렇죠. 부인이 지금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가 네, 어떤 거예요? 후회한다는 게. 이 사람 분명히 공무원이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받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형사처벌을 안 받더라도 징계는 받죠. 공무원 공무기장에서 보면 징계 사유가 보통 하나의 징계를 품위 보통 손상. 그럴 수 그다음에 있겠네요. 무리야기 했잖아요. 이게 기사에 뜨고 막 그랬잖아. 죄명이 한 8개, 9개 붙어요. 한 개의 항목이라도 그 징계에 합당한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개 중에 8개를 나중에 재판해 가지고 빠져나간다 해도 한 개가 걸리면 그 징계는 유효합니다. 이게 분명히 징계 먹을 거예요. 소방 공무원이 아내를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죠. 이거는 안 탓하겠죠. 네. 그 정도 본인이 공무원은 어찌됐건 인정을 해야죠. 간에 아내가 미용실 운영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그것도 그냥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훔쳐가는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철딱서니가 없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또 화나는 지점, 여기서 또 국회의원 분들한테 또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만 이게 지금 처벌이 안 된다면서요? 처벌이 아니죠. 친족 상도례로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돼요. 뭐예요? 그게 친족 상거래가 뭐예요? 친족 상도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 이제 328조에 보면은 네. 가족 간의 범죄 이게 민법 친족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나와 있죠.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네. 가족들이 재산상의 범죄로서 이제 절도, 뭐 사기, 횡령, 공갈 이런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네. 민사는 따로 할지 민사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한참 전에 한번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났던 그분 진짜 박수영 씨 사건에서도 이게 크게 자극이 됐었죠. 왜냐하면 형제간이어서요. 가족 그 돈 관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것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이거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작년 있어요.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개정, 이제 헌법 개정이 안 됐지. 네, 그렇죠. 국회에서 네. 빨리 법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들 왜 일을 안 해요? 그게 올해 12월 31일까지죠. 네. 안 그러면 이 법 폐지됩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건 현재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고쳐라 그쵸. 라고 입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아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근데 아직까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저희들이 언론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피는 사람은 아직 언론상으로는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법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또 네. 정서상 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친족 창조례라고 했었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가족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교 사상이지 결국은. 결론은 네, 그렇죠. 가족주의다 보니 가족 간의 이런 범죄는 그냥 니네 가족 안에서 해결해. 그게 어떤 이 법까지 다. 아니 네. 근데 어쨌든 이거 헌법에 그런 거 위반된다 그런 아닙니까? 거잖아요. 집사람들은 내 돈은 내 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네.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예전처럼 진짜 뭐 아빠 돈, 엄마 돈 어렸을 때 왜 기억 나세요? 그렇죠. 한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우리 엄마 지갑에. 지갑에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예. 훔쳐간 적이 그쵸. 있단 말이야. 가져가서 가게에 가서 뭐 사 먹고 있잖아요. 엄마는 알고 있는데 나. 우리 엄마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뒤지게 맞을 때도 있었고. 아니 근데 그때 항상 엄마들이 야 너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혼 네. 좀 나보자 하는데 네. 그거 이 친족 상도례에 의해 가지고 처벌 어차피 안 받는 거네요. 안 받는 거예요. 엄마가 뻥친 거네. 뻥친 거야. 야, 그러니까 순사가 잡아간다 막 이랬는데 딱 뻥친 거지 사실은. 그건 나쁜 역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경찰 순사람 일본 생각해가지고 예,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순사가 잡아간다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도 그렇다고 가족과도 다 훔쳐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강도죄나 성괴죄 같은 건 다 처벌 그렇죠. 받아요. 이런 건 예, 되게. 예. 그 삼촌도 가져가면 안 돼. 네. 예, 삼촌 것도. 예.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이라는 이 개념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재산자의 재산 범죄 중에 일부 거기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가정폭력에서 부부 집에서 물건 깨면은 침물손괴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친족 상도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아빠들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깽판 부리면서 엄마가 잔뜩 모아놓은 그러니까 힘들게 모아놓은 뭉칫돈 훔쳐가고 네.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이거는 뭐 가장으로선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져갔던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젊은 분들은 결혼한 부부들 사실 각자 생활하면서 그 월급 자체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혹시 그 올해 형사생활 수사생활 해가지고 나쁜 사람만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많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사는 걸로 아니라 97%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나 그렇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젊은.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진짜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빴을 때. 우리는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죠. 부부간에 돈을 합쳐야 돈을 모은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어떤 식이냐면 월급을 받는데 이런 거지. 야 내가 저기 그 뭐 집세하고 그러니까 그 대출금 뭐 이자랑 그거는 내가 낼게. 그럼 생활비는 네가 내. 생활비 그다음에 이제 적금은 뭐 그쵸. 이렇게 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뭐 공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신에 통장에서 따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내 지갑에서 물론 현금도 안 가지고 있지만 내 지갑에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남편이 몰래 빼갔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파국으로 끝난 부자 이혼의 굴레에서 20년 못 벗어났다. 이게 사제 총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총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한데 16년도에. 네, 16년도에도 뭐 있었고 몇 차례 있었죠.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천 송도에 이거 고급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상황이 아들이 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생일 파티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일단은. 네. 아니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 그것도 사제총기로. TV 보니까는 이 60대 남성의 집에서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예,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렌트한 차에다가 그거를 싣고. 네. 이게 보니까 노력이 가상한 게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게 총이 한 번 쏘면 못 쏘는 총이래요. 그래서 총 3정을 가져갔고 2정이 이제 아들이 맞았고 1정은 이제 현관문에 맞은 걸로 되어 있고 엽총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발 나가는. 네, 그렇죠. 산탄. 산탄. 네, 산탄총.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물론 아들이 사망한 것도 있지만 이 사건 현장에 손주가 있었다는 거.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봤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엄마가 빨리 아이들을 안방으로 피신을 시켜서 사건을 안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을 다 아이들이 인지한 거죠.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일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기사 나왔을 때 다른 것도 정말 경악스러웠지만 제일 경악스럽고 가슴이 아팠던 게 아이들인 거예요. 네.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 살해하는 거를 직접 일단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보는 거잖아요. 산탄총으로 두 발은 저기 아들한테 쏘고 하나는 이제 그 현관문에 맞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야 이거는 정말 저번 주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거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둘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쵸.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비극 중에 비극이고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던 경찰 브리핑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정신질환의 병력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기도 사실 좀 미상인데 오늘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20년 전에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불화다 그 사유는. 그런데 그 가정불화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 피의자는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질타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질타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간 거는 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가 한 70평 된다는 거예요. 큰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명의도 그 전 부인 명의고. 그래서 이 계속 무직으로 있으면서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뭐 그 부인이 생활비를 댔겠죠. 계속 이 사람 무직이면서 생활비를 대준 거예요. 일단 지금 가족 관계를 보면 일단은 가해자인 아버지가 있고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즉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렇죠. 계시고 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들은 관계가 좋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혼한 아내죠. 피해자의 어머니가 꽤 우리가 들으면 알 법한 미용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아들도 그 중에 하나 아들도 하고 있는 대표. 그 일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재산 문제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한 것이 피해자의 어머니 즉 이혼한 아내는 남편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들이 그래도 중간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 송도의 펜트하우스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년 전부터 이 도봉의 그 아파트 그랬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도봉구에 그것도 70평대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구해준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리려고 애썼던 걸로 보여지고 또 지금 사건 상황도 지금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지금 마련해서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헷가득했다고 봐야 되나요? 뭐가 틀어졌을까? 그래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분석학으로 가장 그 유명하신 박사님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20년, 30년 동안에 이 남편은 가족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거기에서 사제 총기를 먼저 만든다는 것을 물론 뭐 상황상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땐 여러 대의 총기를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은 20년 전에 이혼하면서 그 탄알 그거를 네. 구입을 그때부터 모아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아놨었대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계속 뭔가 그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어떤 충격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 억하심정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일단 어쨌든 이 사건에서 가장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지점은 물론 아들을 죽였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제 총기가 네. 살해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사건이 7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낮 12시에 터지도록 만들어 놓은 약간 그 사제 폭탄이 이 가해자의 집에서 대량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 의도한 건가가 사람들 그리고 그 이거 확인된 다음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대피하셨죠. 다 대피했죠. 대피해서 경찰 특공대들이 들어가가지고 사제 그 폭탄 네.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체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 사제 폭탄까지 만약에 터졌다면 이건 뭐 재난 수준이 될 수도 있었을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 지금 미친놈 아니야? 아니 미친놈 아니 그 얘기밖에 내가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욕해도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이거를 네. 표정을 심각하게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기사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2023년도에 같은 아파트에서 네. 그 새총 있잖아요. 네. 새총으로 쇠구슬을 옆동의 유리창에다가 날린 사건으로 한번 입건됐던 적이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피의자가? 네, 이 피의자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과 같이 살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7년 전, 거의 10년 미만 전에 이 사제총으로 반대 아파트에서 반대 아파트를 유리창을 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걸 수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걸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이 아파트에서 반대 아파트 유리창을 대고 쏘는 거예요. 그게 유리창이 전체가 팍 나갈 정도의 그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한번 저희들 수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023년도에 이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일이 거잖아요.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같은 같은 가해자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가해자, 이 아버지의 그 이웃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보니까 거의 뭐 두문불출을 안 했던 걸로 보여지죠. 나가서도 사람들하고도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뭐 고개 푹 숙이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최근에는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라는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참 좀 답답하고 좀 씁쓸한 부분이지만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발현된 정신질환의 가능성도 고려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로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분들 이런 사람들처럼 잠재적으로만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니까 없다고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프로파일링이 투입이 되겠지만요. 그렇죠. 당연히 해서 한번 의식을 분석을 해보겠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근데 또 일이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실제 심사가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 돼가지고 청구가 됐죠. 그래서 실제 심사가 22일 날 잡혔는데 안 가겠다. 이 사람이 실제 심사 출석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구속 당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다투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 결국은 아들을 살해한 것은 뭐 어찌됐든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심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사건의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그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 뭐 열등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전 처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살해를 했고 본인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다 터트리는 방법으로 이 사제 폭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사실 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들아 이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커져 버리면 그 당사자한테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뺏어버리거나 네. 예, 없애버리거나 그 자기 자식인데 그런 거 미친놈이지. 이걸 뭘로 그게 분석을 자식-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도대체가. 뭐 프로파일러가 어쨌든 투입이 된다 했으니까 뭐 일단 정신 분석은 하겠죠. 이 이게 동기나 일종의 이런 거긴 부분들은.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학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갈등이나 억울함이나 이거를 내가 도저히 이거를 삭히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타인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이걸 이제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내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내 탓으로 던져버리고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 정신분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다만 제가 요즘 좀 염려가 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 나의 망가진 인생의 분노를 사회로 표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제폭탄 같은 경우에는 전 전형적인 그걸로 보여주거든요. 그냥 내 인생 어차피 망했으니까 나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고 다 같이 죽어. 이런 식으로가 아니면 사실 이 집에 있는 그것도 뭐 그 다음 날 낮 12시로 뭐 폭발이 예정돼 있는 사제폭탄을 만든다는 거는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아니면 해석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 그리고 사회가. 저는 이 사람 그 집에 가서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12시에 맞춰놨다라고 하는 거는 생일 잔치하고 네. 어찌됐든 그 다음날 잔치하고 술 먹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약된 거겠죠. 자기가 계획을 자기가 한 그냥, 거는 네. 집은 어차피 시간 되면 터질 것이고 그러면 아들에 대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아들을 목적으로 지금 사제총기를 어차피 한 발밖에 못 쏘는 총기이기 네. 때문에 사제총기는 연발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12시에 사제폭탄이 터진다. 그 뭐 현실적으로 그게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안 터질지 안 터질지는 터질지 몰라. 국가에서 감는 타이머는 결과가 맞춰놨지만, 나가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뭐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지만 유튜브에서 이런 걸 조작 과정을 봤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사제 폭탄을 만들 정도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있대요. 미리 계획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론은 끝을 낸다라는 뭔가의 결론이 얘가 바로 그 다음에 12시에 터지게 만들어 놨다는 것. 그리고 저는 사실 또 70평 아파트에서 이 사람이 혼자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70평 아파트에서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외로움이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외로움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외로움과 분노가 같이 그냥 막 형성돼가지고 그쵸.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무너지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을 뭐 동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 피해 망상이라는 것 네, 자체가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나 혼자서 생각을 머리 안으로 계속 굴리다 계속 보면은 이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그 집중돼 상황에서 피해 망상은 일정 부분 동반됐을 여지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은 네. 듭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속보로도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피의자가 폭발물 설치 시 인명 피해를 줄이려 했다고 진술을 했다 그래요. 폭탄물 설치하는데 인명 피해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집에서만 딱 터질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그 폭발물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폭발물은 주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사제폭탄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본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사제폭탄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폭발에 대한 위력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는 네. 것 같은데 옆집까지 터져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전쟁 영화 이래 보면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럴 정도의 능력과 실력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 본인에 대한 그 분레가 진짜 못 벗어났던 전형적인 이런 그것이 표출이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방향이 쓰러져 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집에서 뭐 사제 총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네. 그렇죠. 집에서 만들었겠죠. 넓은- 70평 아파트에서 넓은 집 모았겠어.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 있을 것 예, 같기는 예. 합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완전 이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들을 그냥 종합해서 추정해 볼 때 가해자가 피의자가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뭔가 자꾸 사고를 일으키고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안 좋은 안 영향을 좋고. 미치는 것 같으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내보내고. 설득해서 이제 그러면 집을 큰 평수에 좋은 예, 집을 예, 예. 구해 드릴 테니 거기서 좀 사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이사를 가게끔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피의자는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네. 내쫓 이제 이 가족께서 나를 골래로. 내밀어 네. 버리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의 준비를 걸쳐서 이 사제 총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왜냐면 이걸 뭐 단시간 내에 만들지 못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계속 검색한 기록이 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사제 총기 만들고 그 폭탄 만드는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죠. 여튼 근데 너무 이런 사건들은 어쨌든 가족 간의 친족 살해이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이고 우리 이제 존속 네. 살인은 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때 가중처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면 가중처벌이 안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전속살인은 예, 아니죠. 비속살해는 가중처벌이 안 돼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게 이제 그렇게 유교 되어 사상인 거지. 아버지는 자식을 죽여도 그냥 일반 그렇지. 살인이다. 그렇게 근데 불리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건 이거는 효에 어긋나는 그럼요. 이런 효에 거예요? 어긋나는, 그럼요. 그게 이제 그렇게 유교 사상에서 법이 만들어져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이제 존속살인도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걸로. 예. 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들도 키우면서 장래도 촉망한 지금 젊은 한 30-40대로 40대죠. 추정되죠. 그쵸? 그 예. 사람이 지금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데 그 현장에 애들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손주들도 있었어. 근데 이게 반대 즉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는 더 큰 처벌을 받고 예.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살해당하는 거는 가중처벌이 없다는 거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법- 죄명 자체가 다 틀린 거죠. 일반 살인죄하고 전속살인죄하고 구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가중처벌은 되지는 않지만 이 형량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다 고려가 되겠죠. 판사님이 아무렴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냥 그냥 다른 살인죄하고 똑같이 형량을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는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저러고 계실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확실한 건데 이런 아니, 거 좀 법을 좀 바꾸시고 단식 뭐 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법상으로 보면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하의 징역, 5년 5년 이상의 이상. 징역이고 네. 존속살인은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사형이나 무기나 이런 것에 다 대한 똑같아. 논리는 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양형 기준에서 이제 이런 네. 것은 정리를 하는데 하여튼 법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래서 형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 일단은 그럼요. 사제 총기에 사제 폭탄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럼요. 청포 도검 화약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뭐 살인,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저 건조물 방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화 예비죠. 예, 이 폭발물 설치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예.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영상을 해서 잡을 때 경찰관들이 달려갈 때 네. 이 또 총을 진짜로 장전만 해놨으면 근데 그쵸. 산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다가 제가 이제 장전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저도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봤습니다만 차 세우면서 경찰관들이 막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참 또 안에서 진짜 장전돼 있어갖고 총을 그쵸. 꺼내 들었다면은 경찰한테도 2016년 그 뭐 저 성북 그런 사건이 또 경찰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살인돼 건데 저기 죽었을 때. 예.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0년도 성북구에서 성범죄자 개념이었냐 남성이었고 네. 그게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전자팔찌도 차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이제 다툼 끝에 총을 못 쏘니까 어떤 한 사람을 둔기로 가격을 하고 네. 도망을 가면서 경찰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때 사제총이 만들어지고 경찰관하고 직접 총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안타깝게 그때 경찰관 한 명은 사망을 사망을 했고요. 했던. 그래 그게 그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이렇게 정규 총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은 있는 있다고.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에 대한 개념이 서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뭐 출발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강력반 형사가 퇴근할 때 총 안 가져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력반 근데 이 형-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총기 사용을 그 며느리가 신고할 때 이미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일단은 뭐 경찰 특공대나 뭐 조금은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일단 거기에 총이 준비를 아니면 해서 경- 출동을 경찰 했었겠죠. 그럼요. 다 총기를 가지고 네. 출동을 하죠. 예, 이런 경우. 영화에서 이래 보면 뭐 형사들이 총 차고 다니는 거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일반 형사들이 강력 형사들이 총을 차고 다닌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총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런만 해도 좋은 나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총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전부 진짜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예민하고 네, 긴장되고 이게 긴장되고. 이거 한 건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제총을 그러면 누구든지 만들 수 만들 있다는 수 있죠. 거잖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뭐 그거 이런 건 확인하는- 제약이 돼야 되는 것 이제 근데 정책적으로 돼야 돼. 지금 어쨌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이제 아드님이 사망을 하셨지만 경찰에서의 대응은 비교적 빨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제 폭탄에 대한 것도 빨리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해체도 했으니까요. 해체했고 사제폭탄 뭐 일본이 경찰관들 일단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주민을 대피시키는 게 일본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왜냐하면 그 터지는 건 12시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일이 가가고 방문해서 다 빼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특공대 그 폭발물 처리반이 아마 들어가서 네. 해체 작업을 했을 것 같으니까 시간 소요도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고 왜 먼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 가해자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또 체포를 했던 상황이니까요. 이제 거기 그 송도에서는 어쨌든 경찰이 진입을 하니까는 이제 이미 도망을 간 상태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죠. CCTV 보고 어쨌든 그 저기 전화 그 차량 번호 해가지고 추적해서 꽤 추적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막 캐리어를 끌고 예, 끌고, 도주를 예, 했던 예, 걸로 봐서 예. 그 안에 또 뭐 뭐가 사진기가 있는지도 더 모르- 있을 수도 더 있는 거잖아요. 있었대요. 그 안에 사제총 사제총이 더 있었고 세대가 예. 그러면 더 진짜 무슨 경찰과 대치하면서 또 총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빨리 제압을 해서 체포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 총회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라고 우기고 싶은데 아주 이제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총에 우기고 대해서 싶은데 최고의 안전한 나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유튜브의 약간 그 음성적인 영역 그리고 물론 지금 AI를 통해서도 이런 거를 알 수 없게끔 막아놨지만 그걸 또 풀 수 뚫고 그랬죠. 있는 예. 방법이 있어서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얻자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혹여나 호기심이든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제총기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 단단히 경계심을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의 호기심에 대한 논리도 사실은 건전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 총기라는 자체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거거든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경찰도 이래 뭐 총을 꺼낸다는 것은 그 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범인이 쓰는 흉기보다 한 단계 위의 무기를 사용해라라는 게 뭐 연방법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총 꺼내는 줄 알고 죽여버리죠. 발표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총에 대한 논리를 이 동양 우리나라의 구조상에 진짜 총에 대한 논리는 범죄꾼들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사실 뭐 쉬운 얘기로 얘기합시다. 가장 큰 조폭들도 총 안 써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진짜 치명적인 자기 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많이 네. 이거 보고 또 그러니까요, 우리 또 저도요. 생각 없는 또 청소년들이 혹시 모방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그러니까요, 만들어 볼까 막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혹은 시도할까봐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 스토킹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거 협박용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혹시라도 그럴까봐도 염려가 맞아요. 되고요. 근데 지금 사제총기를 만드는 걸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죠. 만드는 아니죠. 것만으로도 그거는 뭔가 처벌 구증이 대상은 돼야 될거 아닐 아닙니까?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모형으로 내가 만들었다. 뭐 우리 옛날에 어릴 때도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해가 발생되지 않고 뭔가에 한 사람한테 재물손기를 싸가지고 유리창이라도 깨져야 재물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제총기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논리가 안 맞죠. 총기라는 개념이 사제총기라는 것은 뭔가 파손을 하거나 뭐 위해를 사용을 해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에는 네. 이제 거기에 딱 기준이 있기 정해져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네. 처벌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고. 그럼 만드는 것만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무슨 정말 총처럼 그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이 아니라 뭐 나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예,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모형총 같은 거는 괜찮죠. 근데 모형총을 가지고 음. 협박을 사람을 한다면 위협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면은 그 반대 사람은 이게 총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위험한 그게 이제 또 물건으로 보는 물건으로 거죠, 뭐 이제. 보느냐 안 보냐는 사실은 판사님의 그 방향이고 그다음에 상황을 이제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 그런 가지를 식으로도 뭐 쓴다면은 그건 범죄의 도구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는 거죠. 근데 사제총기를 진짜 막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법의 위반이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법의 위반이 아니다 이런 논리 기준은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거는 그러면은 더 지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경각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런 사제 총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한 경우엔 어쨌든 가중처벌. 무조건 이렇게 격파를- 발포돼서 네. 격파할 수 있는 사자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이고. 불법이고 네. 처벌 대상이고 네, 그렇죠. 이걸 범죄에 악용하는 순간 아유, 그럼 훨씬 더 훨씬 가중처벌 더 받는다. 가중처벌. 예, 그럼요. 이거는 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가 쭉 되면 다음에 한번 저희 사건 의뢰 쪽에서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꽤 오래됐더라고요, 이 사건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배우자 외도 감시하려면 불법 감청 앱에 6,000명 몰렸다. 즉 불법 감청과 관련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한 게 지금 2019년도부터예요, 보니까. 네, 꽤 오래 했어요. 19년도부터 5년간. 금액도 꽤 많이 벌었더라고요. 16억 정도를 지금 뭐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석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니까 해당 앱 이용권 가격이.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내 배우자가 어디서 바람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청이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걸로 혹은 뭐 연인 관계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불신 감정이 너무 많이 커지는 시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여기서 의아했던 건 저는 이런 거에 남자들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된 고객층이 남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여성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외도가 많아서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상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업만 따지고 봤을 때는 뭐 물론 불법적인 거를 배제하고요. 사업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인기를 끌만한 사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요새 왜 그러면- 사설 탐정 뭐 이래가지고 막 네네네. 이게 쫓아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사설 탐정 그러다가 다 빵가요. 근데 뭐 실제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네. 어쨌든 도청, 감청은 다 다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하기가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현재 간. 휴대폰 옛날에는 그냥 일반 전화 감청하는 것도 압수영장도 웬만하면 내주지도 않아요. 판사가 압수영장에 꼭 있어야 되지만 100% 있어야 되는데 내주지도 않아요. 진짜 명확하게 근거 가자를 제시해가지고 네. 판사한테 해야 진짜 몇 건에 한 건씩 주지.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감청, 어려웠어요. 도청은 감청. 간첩 사건이나 했었지. 그냥 일반.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들도 전혀 이거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는 이제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예전에는 막 이게 불법 감청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됐다 막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네, 이게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보니까 안 방식은 되는 어찌됐건 얘기죠. 악성 코드 관련된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네. 클릭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 그 앱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보이지 않아서 않게. 예, 이 사용자가 이런 불법 앱이 깔려 있다는 걸 모른 채로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딘가로 넘어가게끔 그렇죠. 세팅이 돼 있는 거겠죠. 네. 그쪽에다가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얻는 사람도 돈 쓰고 마음 아프고 씁쓸하고 싸워야 되고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얘기를 들었을 때 감청 얘기를 듣고 진짜 그 대상자가 이제 외도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소송이나 뭐 이런 데 쓰려고 목적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체로서 자기한테 배신감 이런 게 자기 심적인 것이 그쵸. 얼마나 내려앉겠어요. 그 소송에 이혼 이혼 소송에 못하죠. 쓰면은 그 이거는 또 사용할 불법이죠. 수가 없어. 네, 불법이라 네, 할 네. 수도 없어. 그걸 아는 증거로 순간에 인정 안 되는 거죠. 네, 아는 순간에 뭐 고소되죠. 네. 그건 그걸로 또 역으로 또 고소되죠. 외도도 안 해야 되지만 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슬픈 얘기 같아요. 우리 감정이 너무 근데 추가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건 지금 불법 감청 앱입니다만 네. 불법 위치 추적은 이거 불법인가요? 최근에 저한테 진료로 온 환자분이 차에서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그거 내가 저기 뭐야 승인을 그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그 전자장가나 옛날에 전자장가나 청계천 이래 나가면은 차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었어요. 네. 저희들 뭐 청테이프로 이래 가지고 마우라통에다 이래 달아놓고 그 따라가고도 그랬었었는데 그런 암흑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죠. 아, 그것도 자체가 위치 불법이죠. 추적도 불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의가 되지 동의가 않은 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은. 앱끼리 연결되는 동의가 네. 된 거지만 다 불법이죠. 그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환자분이 이제 자기 차에 이제 위치 추적 장치가 붙어 있으니까 스토커가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한 것 때문에 진료를 오신 경우들을 봐서 그것도 이제 근데 불법이라는 실제로 거를 진짜 말씀을. 그렇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네. 누가 그러니까 했는지는 자동차 정비를 맡기러 갔는데 웬 기계가 붙어 있어가지고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네, 이건 불법이에요. 큰일 납니다. 예. 이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무조건. 스토킹은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는 스토킹 이야기입니다. 네, 벽 타고. 벽 타고 옛 연인 집 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체포. 이건 뭐 이제는 단골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광진경찰서면 우리 천종화 팀장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서잖아요. 수사팀이 팀장님 팀에서 한 사건은 아닌가요? 진행 중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건 어쨌든, 자체는 네. 이렇습니다. 이거 시간도 오후 6시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보는 시간에 건물에서 옆 건물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침입한 뒤에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자기도 뛰어내려 죽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스토킹이 사랑이 결코 아니고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달린다는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 너무 심한 거죠. 집착. 소유욕, 집착. 저는 그거 같아요. 병이죠. 네, 병이에요. 병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나를 막 불사지를 정도로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얼마만큼 병신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구속영장 신청 또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에서는 분명히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안이면 네. 협박도 있으니까요. 벽타고치 넘어가.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스토킹이 이날만 있었겠냐고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영장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 그러면 이것도 참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각된 사유가 뭐 뻔하죠. 주거 일정하고 뭐 조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 없다. 그거겠죠. 기각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을 스토킹을 바라보는 판사님들의 그 시각이 변해야 되는데 이 스토킹 사건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단은 도망을 안 가. 스토킹 범죄 도망가요? 오히려 쫓아가지? 그리고 이제 스토킹 행위는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증거가 확보가 됐고 도망도 안 가. 그 다음에 얘가 죽어도 일정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판사님들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게요. 이런 스토킹 범죄자들은 건물을 타고 넘는다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뭐가 무섭겠어요. 법 따윈 무섭지 않죠. 아니, 나는 이거 말고도 이 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뭐랄까요, 이 대가리의 충동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스토킹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래도 피해자가 어찌됐든 뭐 살해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다른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판사가 기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지금 한 2.78%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스토킹은. 네. 교제 폭력이라고 비슷한 이제 보통 교제 폭력하고 스토킹이 많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2.8에서 9%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스토킹은 이제 전화 계속 하고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배회하고 이 정도라 그러면은 뭐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 그래도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벽을 타고 집을 침입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 안 만나주면 내가 죽겠다고 또 협박하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는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전문가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딱 각이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접근만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이래 보면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동탄 사건이 이막으로 등장해서 언론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편 3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로 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 창문이 마침 4층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신고가 좀 제법 있었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사님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에 이제 맞지 않아서 기각은 됐는데 단지 이제 보호 차원에서 전자발찌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발찌 전혀 무서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방으로서는 예방은 최고죠. 네. 왜냐하면 1km 반경 접근하는 이내에 순간 오는 순간 그냥 막 다 모든 올려버리니까. 경찰이 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해 입으신 여성분께서 좀 안전을 좀 보장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결국에는 계속 기각될 것 같아서 구속영장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해자들도 이 대응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툼은 사람이
둘이 뭐 교제를 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단 폭력이 한번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폭력 중에서도 흉기가 꺼내든다. 네. 나 자기가 고통 사람이 내가 죽겠다, 막 스스로 자살하겠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물론 유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는 진짜 이거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네, 되고 네. 진짜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혼자 죽어 사신다고 하면 가족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 피해자들은 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대처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상 폭력에서 교제를 하면서 폭력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분은 반드시 냉정하게 한번은 사람의 그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헤어져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헤어져야죠. 되고요. 이건 뭐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스토킹 범죄가 뭐 구속영장 바로 뭐 기각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괜찮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해자들도 분명히 이 감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사건인 게 경찰이 개입이 되고 했을 때는 나는 가해자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이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감정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다치고,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그렇게 감정에 막 개변데 시간을 좀 분명히 둬야 되거든요. 정책상으로 또 만들어진 것도 맞아요. 네. 왜냐하면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좀 떨쳐놓으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서 시작한 건데,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그 피해자가 자기 친동생이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친동생이 사귀는 남자가 그런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죠.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것도 이거 맞습니다. 분명히 단속이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성폭력 관련된 개념이 일반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단속이 되고 처벌이 받으면은 회사도 아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범죄 경력조회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뽑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뽑는 건 국회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으로. 거기에서도 일반 회사에는 성폭력을 빼오라고 얘기하면 그거만 찍어가서 이렇게 빼오는 거죠. 나중에 스토킹도 그런 시대의 흐름이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거는 이게. 또 그렇게 있겠네요, 가야 진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면서 대학 때 이 제재를 둔다는 게 이제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이제 학교 폭력에 개입을 안 되려고 이제 이렇게 방향. 이 법도 너무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에 이제 엄청나게 이게 뜨거운 유사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근데 사실은 이게 스토킹이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고 아닌 사실은 예전에도 네,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그 정말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한 뭐 20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스토킹, 그러니까 교제 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좋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결코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내는 수밖에 방법은 없거든요. 그거를 뭔가 여지를 계속 남기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액셀러레이션 된다 그러죠.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의 어떤 영역에 있다.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피해자가 또 그걸 용서를 해요. 그게 그게 폭하고 안 됩니다, 안 비슷한 됩니다.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피해자분들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 흐름이.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하고 유사해요. 예, 유사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딸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 잘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 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헤어질 줄 아는 어려운 남자를 얘기다. 만나면은 그 남자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나?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거죠.
돌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얘는 참 헤어질 때도 깔끔하고 잘 좋았네. 헤어질 줄 아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는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확실히 그 정신적인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바로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보고 싶어지고 그러고 나면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 얘기 자 넘어가시죠. 아 요즘 자꾸 이렇게 존속 사례가 많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친 장례식장서 체포된 아들 부검 결과 살해 혐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는 아버지를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가 돼버린 거죠. 사망이 하게 되면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사체 네. 검안서나 아니면 뭐 사망 신고서가 2개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신고가 되면 기초적으로 담당 형사들이 나가서 기본적인 것을 정리를 하고 부검을 해야 된다 판단이 되면 부검을 하고 얼른 3일장을 치르게 우리나라는 아주 그래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3일장을 치를 때 부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뭐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이 아버지는 이제 90대로 치매를 앓고 계셨고, 예, 지금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아들은 50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는 어머니도 용의선상에 있는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엄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종 사례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사님 전문가인데 치매 어르신들 이거 하면 뭐 번아웃이라 그러나요? 이게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사실은 이거를 저도 이렇게 보고 댓글을 한번 봤는데요. 언론 댓글을 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만 90% 이상, 95%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의 그 심정이 토론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래 보니까 댓글에 전부 치매 할머니를 모셔봐라. 뭐 너무 너의 힘들다는 인생. 걸 공감한다는 그쵸.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에다가 자꾸 통치권자나 정치권자한테 사회에다 우리가 이게 힘드니까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복지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달라라는 그 외침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댓글에 90% 이상이 그걸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근데 저는 이거는 핑계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네. 우리나라에서 어찌됐건 간에 치매를 앓고 있으면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의해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 전액 지원은 안 돼요. 그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그쵸. 네. 이게 전액 지원이 될 때는 기초수급 대상자일 경우에만 전액 지급이 되고 수정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지원이 됩니다. 네, 상당 네, 부분 지원이 됩니다. 한 3급 정도 나오면 3급 4급이 거의 비슷한데 3, 4급 정도 나오면은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내가 내고 나머지 100 얼마를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고 1, 2등급은 한 뭐 4, 50만 원?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봐서 저도 아는데 저는 상당 부분이라는 게 거의 전액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그렇진 그건 않아요. 또 아니군요. 예. 기초수급 대상자만 다 전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설로 맡기는 게 이 아들이나 자녀된 마음에서 죄책감이 들어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은 그냥 본인의 사회적인 역할 자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중단돼 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 특히나 지금 완전 초고령 사회로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요. 우리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도 이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88인가 그랬고 할머니가 87세인가 85세인가. 근데 할머니가 그 파킨슨병하고 이제 네. 그거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행위가 할머니 말씀은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은 저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인간이 어눌하게 말씀하시지만 나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때렸다. 할머니는 그렇게 할머니는 이야기하는 거죠. 때렸다. 치매도 있으시니까 일단 네,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모르지만 근데 할아버지는 내가 때린 거는 맞다. 꼬집었대요. 꼬집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 정도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식이 3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다 뭐 방법을 모른다. 뭐 나는 여건이 안 되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분들 이 할머니를 그 노인 전문 기관에 모시고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다가 자식들이 아무도 이걸 해결을 안 하려고 해서 다시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APO가 학대 예방 담당 경찰관이 이제 이 집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례회를 한번 했었던 게 우리 경찰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 담당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정을 계속 하루에 2번씩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쵸. 무슨 일이 없나.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또 가니까 그쵸. 요양보호사도 이제 무슨 일이 없는지 보고 그렇게 관리를 했지만 이게 뭐 한 가정만 이랬겠냐고.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 아들이 치매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배경에는 뭐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병에다 똥칠을 하고 뭐 네. 문제 행동을 하니까 통제가 안 돼서 그거를 계속 폭행을 하다 보니까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 네. 목뼈 골절 등 폭행에 네. 의한 상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제 중증 완전 너무 심한 말기 치매이고 뭐 가족도 아예 못 알아보시고 계속 문제 행동만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이게 지금 사실은 뭐랑 맞닿아 있냐면은 지금 갑자기 화두가 좀 이렇게 넓어지긴 합니다만 안락사 문제랑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채로 가족들에게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걸 예측 못하시고 치매에 걸리셨을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중증 치매 환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나 행동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네,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자괴감이 생기고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 가해자의 엄마, 아들의 엄마. 근데 이 아들의 엄마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명이 살해는 아닐 것 같고 폭행치사? 폭행치사의 개념이 폭행치사겠죠. 뭐. 상해치사나 네, 상해 그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시신에서 목뼈에 골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졸림에 의한 뭐 살해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는 안 아닐까요? 나올 거고 목표는 약간 사건이 그렇지 나올 예, 사건이 것이고 나오죠. 이게 아마 너무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뭐 골절이 밀거나 뭔가를 했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폭행치사에 가능성이 상해치사나 뭐 있는 거구나.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여튼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사건이고 아까 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대중의 시각도 좀 다양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게 좀 씁쓸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체가 조금 더 발달이 돼야 되고 발달이 돼야 되고 뭔가 이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지를 조금 더 좀 확대시키고 좀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도 시선도 생각도 변해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50대 이상 이 사람들이 뭐 부모를 거기다 모시면 죄미 뭐 이런 논리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상식상 지금까지는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그 국가 차원에서 딱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가 그분한테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50대의 그 자제분들 자기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서 이에 필요한 세금도 내면은 이렇게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 내가 부모를 버린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논리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서 했으면 하는. 근데 부모를 버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당사자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게 거죠. 가장 큰 문제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런 양로원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복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봤을 때 뭐 잠잘라고 뭐 나쁜 걸 먹이고 수면제를 먹여서 뭐 빨리 사람들이 사망하고 나오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라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열악하다. 생각에 이제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정책이 잘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케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네. 이게 저희는 사실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모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근데 완전히 진짜 대소변을 제대로 못하시구나. 처리를 못 하시고 식사를 하실 수 없고 식사를 해다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한계가 있는 있네.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실 수밖에 모셔야 없는데 돼요, 그 지금. 모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거의 한 1년,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자 이거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만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느냐는 너무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의 말년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님이나 있어요. 형사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요양원 간다예요.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80대 중반 정도로 보는데 80대나 80 초반이나 중반 정도. 왜냐하면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수적으로 움직일 때 가야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에 내가 뭐 수족을 제대로 못 쓰고 뭐 대소변을 못 가리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거기서도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딱 한 80대 초반이나 80 중반 되면 오 상당히 일찍 생각하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왜냐면 왜 그거를 일찍 생각했냐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네. 시어머니나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이제 남동생이 같이 모시고 살긴 하지만 이분들도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80대 중반이고 80대 초반이고 하다 보니 계속 병원 다니고 아프고 하다 그럼 그거는 다 누구 몫이냐면 자식들 몫인 거죠. 자식들.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멀지 않아요. 네. 혹시 얼마 안 남았어요. 성장도 생각해 보셨나요? 말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 어느 선에 지나서 저는 뭐 자식이 하나니까 어느 네. 선에 지나서 나는 거기를 간다는 건 나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가끔요 저희는 시골 가보면 시골에 90수 100수 되시는 분들이 그쵸? 너무 건강해요. 네. 혼자서 그래서 사세요. 또. 저런 분들이 이 서울 이 도심권에서 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그저 그런 뭐 물론 지방에 간다 해도 치매가 안 걸린다는 논리는 그쵸.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폭이 그것이 아무래도 이 도시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전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명확하게 지금 우리 정님처럼 앞에 내가 몇 살 때 간다 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어느 선에 지나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케어한다 정상이면은. 근데 내 혼자가 남았으면은 자식을 위해 나는 간다라는 이 논리는 맞아요. 저도 큰 틀에서. 저도 형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게 저는 그냥 저 사회의 어떤 보장 제도를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는 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만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음식은 누군가가 계속 갖다 주고 그거를 먹고는 어디다 놔두면 치워주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 뭐 목욕 같은 거는 중간중간 좀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혼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적인 돌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 변화가고 있네요. 그쵸 많이 변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60대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래 나도 내 생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왜냐면 다들 말씀하시는 거에 네. 자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나를 케어해 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일도 하지 않는다. 일도 하지 않아. 왜? 내가 왜 그들에게 그런 이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그것이 혹시 평생을 그런 사람을 케어하고 나쁜 거를 보고 내가 자꾸 봐오면서 내 생각도 이렇게 변해가. 그렇죠. 맞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여청 쪽 업무를 많이 하면서 내 거의 스스로 뭐 알아야 돼요. 한 거의 20년을 했잖아요. 네. 이쪽 그쵸. 업무 하다 보니 내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여튼 방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직면할 상황이라 그럼요. 그냥 예, 조금 사회적인 이야기로 좀 샜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해.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경고문 붙인 50대 벌금형. 이게 올라가가지고 막 횡패를 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경고문만 붙였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21년도 11월에 있었고 23년도 6월에서 12월에 있었고 두 차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21년도 11월은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이런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거고 2023년도는 위층에다가 붙인 거고 현관문에다 붙인 거고.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협박적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칼부림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난 대놓고. 야.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본인은 이게 무섭다.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이거는 인식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게 다 협박이죠.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해. 네. 그리고 뭐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 예? 굉장히- 소음 분쟁으로 인해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 네, 그러니까 머리통 다 깨지기 협박인 전에 거죠. 다 협박이죠. 머리통 깨지기 전에 조심 좀 하자. 그러면 2021년 11월의 피해자는 누구죠? 예, 2021년에는 전 라인이겠죠.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아파트 모든 라인에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 라인에 붙였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네, 처음에 21년도 11월 거는 무죄였고 그 23년도 거만 유죄로 해서 이게 70만 원이 나왔던 거지 벌금이. 그런데 2심에서 21년도 11월에 붙인 경고문도 유죄라고 그거를 보는 거군요. 누가 봐도 그 윗집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많은 민원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그 층간소음은 위에서 나는 거니까 모두가 봐도 이거는 위층에서 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심에서는 유죄가 된다 해서 80만 원으로 벌금 냅니다. 재판부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네.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네. 즉 협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다뤘지만 뭐 스토킹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 범죄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범죄 판사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볼 좀-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앞에 부분을 내가 일부러 툭 던진 이유는 네. 어쨌든 전문가니까 그럼 이거 왜 틀려졌는데? 라는 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판사도 이제 시대의 흐름상 뭔가를 방향을 조금 그래서 판결문에 뭔지 잘 이런 모르겠지만 그래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판결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사회의 불신, 불만, 공포 분위기에 대한 논리도 네. 너는 그것도 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아무리 내가 층간소음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뭐 고충을 토로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사실 부분들을 이게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 층간소음도 싶습니다.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스토킹이에요. 반복해서. 근데 요즘에 그 넷플 땡땡에서 나온 영화
84제곱미터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네. 영화거든요. 난 그거 보면서 정말 계속 짜증이 나. 피해자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인데 짜증이 나는 거지. 자꾸 한번 봐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막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니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짜증 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막 쫄리면서 보는 거지. 마음이 쫄리면서. 아무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게 이게 결국은 층간소음이 영끌한 그 청년 세대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84제곱미터를 샀는데 사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층간소음의 피해자를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사자는 네, 내가 당사자로. 있죠. 그럼요, 있죠. 하지만 저도 층간소음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9층에 살았고 우리 10층에서 사는 분들이 부부하고 어르신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살았는데 진짜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를 두르륵 굴리고 집어 던지고 하는 게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데 제가 낮에 당직하고 낮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아들이 또 음악 틀어놓고 친구들 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가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도요. 저는 참 보통 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알잖아. 얼굴을 알잖아요. 쉽지 않아서 저는 그걸 참았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참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아파트를 갔더니 우리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또 난리를 치는. 막 밑에서 올라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캐나다 토론토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토론토가 되게 춥잖아요. 네. 여름엔 되게 따뜻하다가 겨울이 되면 확 추워지는데 같은 집을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는 이제 1층에 제가 구석진 방에 저 혼자서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저 혼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맨 처음에야 뭐 설레이고 좋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배우는 것도 배우고 날도 좋고 막 놀러도 좀 다니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날이 우중충해지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저 혼자 오래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서 막 물을 쓰는 게 막 새벽 2, 3시에도 그런 거 같고 걸어다니는 것도 다 들리고 그래서 귀마개를 막 하고 자는데도 깨는 거예요. 귀마개가 스트레스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뭐 쪽지 같은 거 붙여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조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뭐 개선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느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게 예민해지면서 윗집에만 제가 막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 옆방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불편하대요. 나는 왜 한 번도 없었지? 아니 불편해도 그냥 참는 거죠. 그냥 보통은 참고 넘어가고 그냥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조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그쵸?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그냥 계속 올라가서 쪽지 붙이고 그쵸? 벨 누르고 이러는 경우들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막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하면서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휴 저 사람들 또 저러네 하면서 넘어가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그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난 집에를 잘 안 들어가서 그랬나? 한 번도 못 겪어봤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너무 거죠. 늦게 들어가잖아. 아닌데. 그리고- 집은 맨날 들어가기 치던데. 웬만큼 싸우는 거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썼나 보다. 뭐나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시자마자 뻗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싸움이야 뭐 앞에서도 충분히 봤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그러니까. 보는 약간 뉴스 같은 느낌인데요. 80년대생 조폭 진성파 검거 고교 일진 등 모아 범죄 행위. 야 아직도 조폭이 있군요. 형사들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게 광역수사단에서.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거 구중하기가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이 범죄를 네. 입증해서 구속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 건가요? 등의 구성 활동, 이게 네. 단체를 또 단체를 적용한다는 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범단을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구속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입건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가능한데 네. 이게 조직이- 여러 명이 단체로 뭔가를 했다는 걸 하기가 네. 쉽지가 그렇죠. 않은 거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범단으로 엮이면 형량도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중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네요. 네. 그리고 39명이나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검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떻게 출처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거 약간 단합대회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 사진 어떻게 무섭네요. 이걸 확인했을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자기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80~90%는 형사가 여기서 단복 들어가서 사진을 멀리서 찍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누군가 하나 저기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조폭이라는 애들이 강남에서 이제 네, 호텔에서 네, 뭐 네. 칠순잔치 이런 거 하면 쫙 우와, 보여주지 장난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 형사들 분명히 무조건 갑니다. 저희들도 가가지고 화환이 80개 왔다, 어디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걸 일이 하는데 사실은 이 촬영도 이거 다 하고 이 구중하려면은 내 생각에 뭐 대충 읽어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려서 구중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네요. 어려운 지금 보니까 사건이에요. 화환 관련된 증거 사진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쭉 모아서 모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로 뭔가 그렇죠. 이렇게 범죄와 네. 관련된 것들을 하고 핵심은 있다는 걸. 핵심은 행동 강령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결합돼서 연속성이 나와. 이게 두 개가 돼야만 단체를 조직할 수. 거기에 범단을 할 수가. 수계가 누군지, 네. 그 또 계보도가 간부가 나와요. 누군지, 예. 행동 대원이 누군지 계보도가 쫙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라는 게 강령이 가져 행동 있어야 강령이 돼요. 나와야 그런 돼요. 것까지 예. 보통 한 10개 이상씩 찾아내야지. 그리고 대신 어떤 또 범행을 했었어야죠. 아, 네. 그렇죠. 네. 그 범행은 분명히 한 개 나와 있고. 이것이 뭉쳐지지 않으면은 단체 조직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일단 조직도를 파악하려면 누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렇죠. 있다 이 예, 안에 예. 있는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정말 내부 정보가 아니면은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런 내부 정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내부 정보만 가지고 되나요? 이게 또 쫓아다니는 거지.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 강령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네요. 조직 내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하부 조직원의 폭행을 일삼고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를 맞는다. 배신적 행위는 무조건 응징한다. 전쟁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하며 비상대기한다. 여기 칼이나 쇠파이프가 나오지 총은 사제총은 안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총안 나오고. 그렇네요. 그리고 근데 이런 여기 얘기 모일총 행동- 하나 있습니다. 걸 보니까 모형 소총도 네, 있고 네. 모형 도검도 있고 모형. 네. 약간 어휴 험악하네요. 사시미 칼. 근데 다만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뭐 조폭이라는 게 뭐 암암리에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그냥 추측은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 기사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건 고등학생 일진들을 모아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일진, 그다음에 뭐 권투, 유도, 투기 종목 선수 출신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고등학교도 일진이 한동안 일진들을 어쨌든 우리가 검거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학폭.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찰 그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가 거의 그 피크였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부터 지난해 2024년 12월까지 어떻게 보면은 세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일진들을 대거 모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거 그래도 암암리에 있었거든요. 가출 청소년이나 뭔가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조폭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환상? 예, 조폭에 대한 로망, 환상, 네, 네, 남자들 사이에 의리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조폭 영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개념이 활동 영역이 변해간 거죠. 네. 옛날에는 폭행 협박을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그 단체를 살짝 유지해서 도박 사기, 사이트, 그죠. 성범 네, 이런 네. 사이트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난투극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네. 옛날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서진 룸사랑 사건 이때까지 네, 네, 네. 이후에 그 다음에 그때는 범죄와의 전쟁이 한 번에 싹 각자의 쓸었고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때 한 번 싹 쓸었고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경찰관들과 검찰청에서 따로 분리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좀 뭐 우리나라도 서울구청에 관련한 것도 현재 한 500개 이상 그 조직판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명수도 한 5천 명 정도 이상. 근데 사실은 검찰은 또 틀려요. 다른 나름 조직이 또 있는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 네. 파가 다 지들이 만든 게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어요. 경찰들이. 본인들은 본인의 파가 이름이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개보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름을 뭐 하나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런 것도. 근데 여기 진성파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조직이니까. 원래 있었던 예. 조직이에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원래 있었던 조직이었다가 이제 깨졌다가 아까 말씀대로 18년도에 이제 중간 행동대장쯤 되는 애가 이제 다시 이제 80년대 생이라는 80년대생들이 이제 다시 대거 네. 80년대생들이면 거의 제 또래들인데요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39명 정도가 검거가 되면 이 진성파는 와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39명이 여기서 9명 정도 구속시키고 뭐 오리지널 핵심들 다 구속시키고 하면은 일정 기간 일단은 뭐 활동 영역이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왜? 또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재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와해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뭉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직 조폭끼리 이래 뭉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와해됐다고 보는데 뭐 얘네들 그래도 서남권에서 항상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신림동 뭐 대림동 이쪽에서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잔당들이 있으니까 아마 뭐 소소하게 뭔가는 일은 벌이겠지만 당분간은 좀- 조폭처럼 팔을 막 형성해가지고 단체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런데 좀 유혹을 안 빠지려면 그래도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래도 약간 이런 뭐랄까요, 막 덩치에 막 문신 있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캠핑도 가고 우리가 남미가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막 와 뭔가 남자들만의 뭐 이런 거 같다라는 거에 또 혹하는 청소년들이 또 있을까 봐요. 거기다가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2000년 그 전까지는 조금 사실은 우리 뭐 이런 논리가 네. 적용이 됐지만은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조폭이라든지라고 자기가 해도 두목이나 부두목이 된다 해도 돈이 없으면 애들이 안 옵니다. 내려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트를 먹여 살리고 그쵸, 애들 그쵸.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금전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왜 해도 위애들이 다 먹어요. 진짜 맨날 뺑이만 쳐요. 그다음에 또 그냥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옛날 우리 뭐 저도 못 겪어봤던 시대죠. 뭐 네. 신상섭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문신도 없었고 되게 어디 그 공부하다 보니까 70년 야쿠자 애들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부를 네, 그때부터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문신이 조폭애들이 문신이 파트라 그러는데 지금 문신 파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문신이 문신이 다 하나요? 뭐 온몸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이쁜 꽃 그리고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꼭 사자발톱 뭐 이런 거만 호랑이, 그리고 남한테 그리고 혹시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착하게 살자. 착하게 뭐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뭐 MG 조폭인가 거기에서 아마 이 형사가 단서를 얻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MG 조폭 애들 한번 문제가 네,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 단서를 확보하고 아마 한 2년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범단으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얘네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말이 끝에 뭐가 나옵니까? 형님, 네네네. 단학가 딱 군대 안녕하십니까? 같은 느낌. 먹었습니까? 네, 네. 아까 90도 인사. 그다음에 뭐 검정 양복. 그쵸. 뭐 이건 통일된 우리나라의 그거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내는데 힘을 쏟으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검경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옛날 형사들이나 이런 건 사실 밑바닥보다 첩보부터 시작하고 지금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형사들이 제일 단점이 떡을 못 줘요. 예? 떡을 못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좋은 얘기를 걔한테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묶어서 검찰청으로 여기까지 더 안 돼 송치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는 떡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너 양형. 너 범단으로 해서 7년 내가 구형할 거야. 이거 얘기하면 2년을 해가지고 잘되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이제 집행유예를 빠질 수 있어. 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줄줄줄 나오죠. 이렇게 만들죠. 그런 암흑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지금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이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예.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변화되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좀 기대를 그렇게는 해보면서 기대해야죠. 네, 기대해보면서 예. 청소년분들 요즘은 옛날 그런 조폭이 아닙니다. 찌질할 맞아요.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못 벌 수 있으니까 괜히 눈독 들이지 의리도 않으셨으면 없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못 봅니다. 네, 무조건 못 봅니다. 오늘은 뭐 다룬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한 사건에 대한 분석 또 거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면서 좀 풍성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총경님이나 형사님 함께 정신과 의사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길 바라면서 이번 주 사건 의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